이 꿈이야. 불이 보이고 누군가 나를 부른다. 이상해.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만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망쳐야 해. 아니, 싸워야 해. 조용히 처리해. 그 순간이었다. 생각보다 먼저 내 몸이 움직였다. 왜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숨이 거칠어졌다.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다. 나는 대체 누구야? 닷새 전 강원도 깊은 산골의 낡은 목욕탕에서 나는 평범한 때밀이로 살고 있었다. 깜깜한 목욕탕 안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달빛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대답 대신 들려온 건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1명, 2명, 3명.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조용히 처리해. 낮게 깔린 목소리와 함께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평범한 목욕탕 때밀이로 보였던 그 여자가 첫 번째 사내의 팔을 꺾고 두 번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세 번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사내들이 신음하며 쓰러졌어요.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 수 있지?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던 겁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밤중에 그녀를 습격한 정체불명의 사내들은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닷새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닷새 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낡은 목욕탕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온천탕이라고 쓰인 글씨는 세월의 발에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였죠. 할머니, 다녀올게요. 아침 8시 한지우는 앞치마를 두르며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35살 단발머리에 수수한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어요. 목욕탕 주인 박은숙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내밀었습니다. 지우야, 어젯밤에 또 악몽 꿨니? 비명소리 들렸는데. 죄송해요, 할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불길에 휩싸이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지우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발견한 게 바로 박은숙 할머니였어요.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로요. 지우야, 넌 기억 못해도 괜찮아.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우는 가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첫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리며 중년 여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때밀이 방으로 들어간 지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태리 타올을 적시고 때를 밀어내는 동작은 5년간 반복해온 익숙한 일상이었죠. 아가씨, 손 힘이 딱 좋네. 시원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은 때를 밀면서도 손님의 맥박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호흡 패턴을 읽고 근육의 긴장도를 파악하고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요. 점심시간 지우는 할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온 지 정확히 5년 됐죠? 그래, 5년 전 오늘이었어.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넌 목욕탕 뒷문 앞에 쓰러져 있었지.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정신을 잃은 채로. 지우는 자신의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만졌습니다. 화상 자국 같기도 하고 뭔가에 긁힌 자국 같기도 한 이 상처. 병원에서는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경찰도 왔었는데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너랑 맞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지내게 된 거지. 오후 4시 목욕탕에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산 너머에 자신의 과거가 있을까요? 자신을 찾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큰 차 한 대가 목욕탕 앞에 멈춰 섰어요. 최신형 외제차. 이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피곤해 보이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그는 목욕탕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가 인사를 건넸을 때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는 지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떨었어요. 아, 아닙니다. 목욕 좀 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탈의실로 향했어요. 탈의실에 들어간 남자, 서민주는 벽에 기댄 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내가 맞니? 살아있었어? 5년이었습니다. 5년간 그는 아내를 찾아 전국을 뒤졌어요. 실종 신고를 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밤마다 수소문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회사 지방 연수로 이곳에 왔고 목욕탕 간판을 보고 들어온 건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날 못 알아봤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그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낯선 손님을 대하는 친절함 뿐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민준에게 지우가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때 미실래요? 아, 네.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때밀이 침대에 누웠어요. 지우의 손이 그의 등에 닿았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아내의 체온이었죠.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왔습니다. 회사 연수로. 아, 그러시구나. 저도 서울에서 왔었나 봐요. 네. 민준이 깜짝 놀라 돌아보려 하자 지우가 그를 다시 눕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 기억이 없어요. 5년 전부터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데 가끔 서울 냄새 같은 게 그리워져요. 이상하죠?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가족은요? 없어요. 아무도 절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마 가족이 없었나 봐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 널 5년간 찾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지우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다 됐어요. 시원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민주는 옷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예전에 지우도 이렇게 웃었었거든요. 목욕탕을 나온 민준은 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못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이야. 그날 밤 민준은 회사 숙소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부사장님, 연수 일정 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씨? 개인적인 일입니다. 혹시 그 여자 찾았어요? 강유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렸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은 거짓말을 했어요. 지우를 찾았다는 걸 유진에게 알려선 안 된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유진은 사무실에서 와인 잔을 깨뜨렸습니다. 젠장, 그 여자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년 전 불타는 건물 앞에서 찍힌 사진. 그 속에는 쓰러진 지우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죽었을 텐데. 유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 사람들 보내요. 강원도로.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한편 목욕탕에서는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왔던 그 남자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왜일까요? 낯선 사람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저 오늘 온 손님 있잖아요. 정장 입은 남자분. 응, 왜?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박은숙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지우가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5년간 숨겨왔는데 이제 들킬 때가 온 걸까요?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불길, 총소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지우야, 지우야, 으악.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고 어둠 속 어디선가 누군가 이 목욕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평범한 목욕탕 때밀이의 삶.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참이었죠. 이틀 뒤 서민주는 다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 머물 일이 생겨서요. 그래요? 그럼 단골이 되시는 건가? 지우의 웃음에 민준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5년 전 그녀는 항상 이렇게 밝게 웃었었거든요. 출근길에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손님, 어제 때 밀고 나서 어떠셨어요? 불편한 데 없으셨어요? 아, 아주 좋았습니다. 민주는 때밀이 침대에 누워 지우의 손길을 느꼈어요.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체온과 손의 감촉. 손님, 혹시 서울 어디쯤 사세요? 강남 쪽입니다. 강남. 거긴 비싸다며? 좋겠다.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지우는 자신이 살던 곳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 집이 거기였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걸 본 거예요. 했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아,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어요. 아닙니다. 아내가 5년 전의 사고로.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지우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목욕탕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어요.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를 낸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준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고 갑자기 휴가라니. 강유진이 전화로 따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곧 돌아갈게요. 혹시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지우 때문에?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그 여자 죽었어요. 5년 전에. 이제 그만 잊어요. 우리 약혼했잖아요. 강 부사장님, 전 약혼한 적 없습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죠. 뭐라고요? 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유진과의 약혼은 회사와 가문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한 번도 지우를 떠난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목욕탕 앞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가 장을 보러 나왔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손님? 여기서 밥 드세요? 아, 네. 여간에 조식이 없어서요. 그럼 우리 목욕탕에서 드세요. 할머니가 음식 잘하세요. 지우는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아내의 손길이었거든요. 목욕탕 주방에서 박은숙 할머니는 민준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손님, 자주 오시네요? 할머니, 이분 연수차 오셔서 당분간 이 동네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줘야죠. 지우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손님, 혹시 서울 사람이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닙니다. 해성그룹이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해성그룹. 5년 전 지우가 조사하던 바로 그 회사였거든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우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아니다. 그냥 해성그룹은 큰 회사라길래. 식사를 하는 동안 민주는 지우를 계속 관찰했어요. 밥 먹는 모습, 반찬 집는 습관, 물 마시는 방식.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손님, 왜 자꾸 저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지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닮은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요? 제 아내요. 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많이 닮았어요? 네, 똑같습니다.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우는 그런 그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분,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지우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그분 볼 때마다 이상해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박은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그 사람, 내 과거와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과거는 때로 독이 될 수도 있단다. 할머니는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여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펼쳤어요. 지우와의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수많은 순간들. 지우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기억을 되찾게 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둬야 할까? 민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우의 기억이 돌아오면 5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도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5년 전 지우는 국정원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성그룹의 불법 거래를 조사하던 중 폭발 사고를 당했어요. 민주는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타는 건물, 비명소리, 그리고 연기 속으로 사라진 지우. 살아만 있어줘. 제발. 민준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현장을 수색했지만 지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제가 됐거나 폭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라고들 했죠. 그런데 지금 지우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한편 서울 혜성그룹 본사에서는 강유진이 비서를 불러들였어요. 최 실장, 강원도에 우리 사람들 보냈죠? 네, 부사장님. 내일 새벽에 도착할 겁니다. 그 목욕탕 여자 확실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요. 만약 한지우가 맞다면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엔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전해요. 알겠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5년 전에 죽었어야 했어, 한지우.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망가져. 그녀는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처리할 각오였어요. 목욕탕에서는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지우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늘따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 같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거라. 네. 왜요? 그냥. 할머니가 무섭단다. 박은숙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혹시 모를 위험에서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목욕탕 주변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옷을 입은 사내 3명이었습니다. 목표물 확인, 건물 진입 준비. 그들은 무전기로 소통하며 목욕탕을 포위했어요. 여관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던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수상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저 건? 그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목욕탕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무사해라. 목욕탕에서는 지우가 잠결에 뒤척이고 있었어요. 또다시 악몽이었습니다. 불길, 폭발,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 으악!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드르륵, 철컹. 누군가 목욕탕 문을 따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잠에서 덜 깬 멍한 눈이 아니라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밤중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귀가 자동으로 소리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탈의실 문틈으로 붉은 레이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각성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지우, 조용히 따라와. 지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내가 다가오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다리가 무릎을 걷어찼고 팔을 비틀었고 또 다른 사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생각할 틈은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성광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폭발, 불길,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이었습니다. 지우야, 엎드려. 두통이 몰려왔고 그때 문이 부서지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몸으로 사내를 막아섰고 총알은 천장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고 무의식적으로 분해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야. 그 순간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졌습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따뜻했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박은숙 할머니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구나.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지우는 5년 전 특수요원이었고 불법 조직을 쫓다 폭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숨겼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대의 차가 이 산골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목욕탕 주방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은숙 할머니는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고 지우는 무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몸은 정확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답니다. 강유진은 정면으로 올 것이고 그 틈에 자백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시간을 벌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우는 위험하다 말했지만 민주는 이번엔 자신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사내들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에는 강유진의 지시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8시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강유진은 비웃으며 목욕탕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나섰고 지우가 뒤이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지우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폭발 사고도 지우를 제거하려 한 것도 민준의 회사를 망가뜨린 것도 모두 자신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혜성그룹의 무기 거래를 총괄한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구가 지우를 향한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저격이었습니다. 지우는 유진을 제압했고 민주는 녹음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 유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끌려가며 외쳤지만 지우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생존자이며 모든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차가 떠난 뒤 세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유진은 구속되었고 혜성그룹 사건은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우 요원에게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민주는 말렸고 할머니 역시 국정원이 5년 전 사건을 덮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도망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폭발 현장에 강유진 말고도 다른 인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배우일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곧 국정원 수사관들이 도착했고 지우는 서울 본부로 향했습니다. 신문실에서 지우는 최현우 실장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지우의 상관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사라진 증거와 현장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건 배후에는 더 큰 조직이 있으며 국정원 내부도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폭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바로 최 실장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부인하며 경고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면 지우가 아끼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감시 속에 국정원 숙소에 갇혔습니다.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도망치자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5년 전 증거를 백업해둔 USB가 있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우와 민준은 그날 밤 국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지우 일행은 서울 외곽의 폐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기억을 더듬어 USB가 명동은행 개인 금고에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은행에 잠입했고 지우는 무의식의 의존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성그룹과 배우 조직 섀도우, 그리고 내부 배신자가 최현우 실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지우는 민준에게 USB를 넘긴 채 붙잡혔습니다. 본부 신문실에서 최현우는 USB를 요구했지만 지우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최현우는 뜻밖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 역시 섀도를 막으려다 실패했고 5년간 증거를 모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풀어주며 탈출을 도왔습니다. 지우와 할머니는 탈출했고 민준과 재회했습니다. 지우는 USB를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끝내겠다고. 밤 11시 지우 일행은 서울의 한 방송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소개로 탐사보도팀 기자를 만났고 지우는 USB와 파일을 건넸습니다. 섀도우 조직과 혜성그룹, 그리고 정치권까지 연결된 모든 증거였습니다. 지우는 즉시 생방송을 요청했고 긴급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카메라 앞에서 5년 전 폭발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으며 섀도라는 거대 조직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국정원 내부 인사가 모두 연루돼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송 도중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그대로 전국에 송출됐고 방송국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곧 속보가 떴습니다. 섀도우 수사 지시와 함께 국정원장이 정격 교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철수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섀도우의 우두머리가 전 국정원장 강동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가 공개됐고 강동식은 도주 중 체포됐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수많은 공범이 검거됐습니다. 지우는 법정에서 증언했고 강동식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지우는 복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요원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고 지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지우는 강원도 산골 목욕탕으로 돌아와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민주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할머니와 함께 셋은 조용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최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섀도우 잔당이 남아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복직을 부탁했습니다.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쫓기지 않고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저녁 산책길에서 민주는 반지를 내밀며 다시 청혼했습니다. 지우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목욕탕 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년 뒤
지우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은 온다고, 자신은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